네, 독서와 토론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3월 11일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또 독서와 토론을 수강 신청해서 잘 들어주시는 저의 제자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더 보람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1차 시 레포트 열심히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내용은 출필고 반필면입니다. 출자는 우리 친구들 익숙하시죠? 외출한다, 바깥으로 나간다 하는 출자입니다. 필은 반드시 꼭, 그러니까 이 필자가 아주 묘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로 한다,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고, 고자는 우리 친구들 고백하는 거, 고백도 우리 말로 하는 거죠. 고할 고, 말할 고 할 때 쓰는 고자입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은 이제 되돌이킬 반, 뭐 반대 할 때 그 앞에서 말하는 거 하고 또 반대의 개념일 때 돌아올 그런 반자입니다. 필, 앞에서 나왔죠? 필자고, 앞에서는 고, 말할 고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면은 우리 왜 면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굴면자입니다. 얼굴면. 그래서 이 전체의 뜻은 바깥에 외출할 때,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라, 말하라. 저 학교 갑니다. 저 회사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고 회사 일하고 또 볼일 보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반드시, 앞에서는 말하라고 했지만 돌아와서는 이것도 참 묘미가 있습니다. 깊은 속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면은 얼굴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혼자 1인 가구가 참 많아졌죠. 또 생활 여건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 산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큰 인형 하나 놓고 사는 것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인형을 향해서 나 오늘 학교 간다, 나 오늘 시험 본다, 너 집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오늘 참 기뻤어, 아니면 내가 오늘 참 슬펐어, 그런 얼굴 표정을 이렇게 붙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받고 위로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이 출필고 반필면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글을 꼭 외우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1차 시에서도 자강불식, 내 자신을 강하게 하려면 어떤 한 분야에 꽂혔다, 그 꽂힌 것을 쉬지 않고 불식,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한자는 잃어버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적인 측면은 우리 제자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필고니까 반드시 바깥 나갈 때 방에 어머니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나 가요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들이, 딸이 벌써 갔네 말도 안 하고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 한번 지르고 나가면 그냥 안에서 매번 내다보고 배웅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이, 누나가 방에 누워서도 밖에 나가는구나, 내다보진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그래 오늘도 씩씩하게 열심히 잘하고 오라, 이런 마음의 기도를 방에 들어넣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 이것을
여기 글에서도 제가 필자를 강조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은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한 번쯤 이런 한자는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집에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제가 어지간한 일은 하지만 조교 제자 후배들 뭐 일을 이렇게 시킬 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선생님 말씀하신 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심부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좀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들의 가르침이지만 현대에도 저는 이것을 살려서 실행해 보면은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이든 혹은 뭐 집안에서든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가요 소리 한마디 하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얼굴 표정만 보면 정말 오늘 힘들었구나 아니면 오늘 참 기쁘게 잘 지냈구나. 왜냐하면 갔다 와서는 말할 기운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얼굴로 눈 인사 한번 아이 컨택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필고 반필면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재 95쪽에 실려 있는 글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책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독서와 토론이니까 독서에는 뭐 시, 소설, 수필, 뭐 논설문, 기행문, 뭐 사설 모든 고전 작품까지도 다 독서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계획서에 써드린 대로 책에 있는 것을 제가 PPT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처음 몇 주간은 운문이면은 시 장르죠. 시 장르 몇 편을 또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소설도 보고 수필도 보고 고전 문학도 공부하고 또 문학 이론도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시 1교시에 제일 먼저 올려드린 글은 미당, 호가 미당이죠. 우리 제자들 교재에서 혹시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배우셨는지요? 그래서 정말 그 전 국민들이 잘 기억하는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두운 밤 환한 햇빛 이런 것을 다 극복해서 나중에 꽃 한 송이 피어 올리는 어떤 그 인내 참고 견디는 마음을 시로 승화시킨 그 서정주 시인 호는 미당 그래서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쓰신 그 서정주 시인의 작품 우리 교재 95쪽에 실려있는 해일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해는 제가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를 여러 부서별로 많이 내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해일도 보십시오. 한자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다음 중 뭐 부수를 부수 찾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 일자의 부수를 보면 앞에 삼수변이죠. 삼수변이 붙은 글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혹은 음을 모르더라도 이 삼수가 붙었으면 물을 하고 연관되는 그런 단어인가 보다. 우리 왜 영어도 지문을 해석할 때 무슨 단어 하나가 딱 막히는 경우에 앞뒤 문장, 앞뒤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마 이 단어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 한자에서는 이 부수를 가지고 그 한자의 의미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수변이 붙은 바다, 해와 그러니까 바다니까 물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삼수변이 붙은 일자는 뜻이 무엇이냐면 물이 막 흘러 넘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바닷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광경을 해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 우리 제자들이 혹시 이제 글을 쓰실 때 제목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작품은 다 썼는데도 프로 작가들도 제목을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를 제가 왜 좀 친숙해져야 되냐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닷물이 넘쳐 흐르다 이런 제목과 또 해일이라는 이런 한자로 된 단어 제목을 했을 때 그 시의 분위기,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는 이런 기회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2교시 2차시 1교시에 이 운문을 시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까 조금 이 시의 형태인데 이게 시야? 산문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역시 시입니다. 우리 산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운율을 맞춰서 어떤 리듬을 타고 이렇게 쓰여지는 시의 형태도 많이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담아서 짧은 산문 형태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시조 형태도 잘 쓰셨고 짧은 형태의 자유시, 현대시 형태도 잘 쓰셨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산문시 형태도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일이라는 작품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요즘 왜 스토리텔링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스토리가 이 산문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세워 옥수수 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첫 장을 보면은 이 전체가 둘, 넷, 6줄이지만 이 띄어쓰기 한 곳은 다 하는 거는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글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바닷물이 막 이제 어느 날 밀려와 가지고 개울을 넘어서 3대는 삼나무, 대나무 같은 그 울타리 틈으로 또 옥수수 밭도 지나서 얼마나 바닷물이 심하게 밀려왔는지 외할머니 집 마당에까지 밀려왔다. 이걸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날,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2번째 장면이에요.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날 나는 거기 밀려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고기도 들어오고 뭐 때로는 뭐 그냥 뭐 조개도 밀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망둥이 새우 새끼 같은 그런 걸 찾느라고 내가 어린 날에 그냥 종달새 새끼 막 그냥 지지배배 하면서 알발 맨발로 막 낄낄 거리면서 이런 새우 새끼, 망둥이 새끼 뭐 이런 걸 찾으려고 이제 쫓아다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장면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냥 어린 애니까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항시 누에가 시를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 누에가 시를 뽑아내듯이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를 무진장 아주 재밌게 즐겁게 들려주시던 우리 외할머니가 이때에는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서 나는 막 기뻐가지고 맨발로 낄낄거리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마디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낄낄거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상하신 거예요. 평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많이 늙은 얼굴, 그것이 엷은 노을빛처럼, 그러면서도 노을빛이 좀 불그레하죠.
그러면서 바다 쪽을 멍하니 그렇게 넘어다 보고 서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어렸으니까 왜 우리 외할머니께서 저러시는지를 미처 아직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참 이 글 쓰는 방법도 독특한 그런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인제는 이제 이제는 하는 이제 그 전라도 특유의 그 사투리라고 보면, 이제는 내가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다. 뭐냐?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다. 그러니까요, 이제 갱신히 외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니까 그곳을 향해서 불그레해져 가지고 늙은 할머니 모습이 다 돼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까? 지금 이제 간신히 조금이라도 외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외할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고기잡이 하시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에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여기서 저는요, 바다의 생리를,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는 바다를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산을 못 타는 사람보다 산을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고기잡이 하시던 어부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냥 어느 해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끝내 겨울 모진 그 폭풍 비바람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느껴지지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어부인데 고기 잡으러 나가시다가 결국은 아마도 젊어서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그 바다에 빠져버리고 돌아오시지 못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요? 것이라고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갔을 때는 즐겁고 재미있게만 놀고 전혀 이런 짐작도 못 해봤는데, 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이 내가 어려서 체험했던 혹은 어디 여행 갔던 그 장면이 가슴속에 꾹꾹꾹꾹 채여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글을 쓰려고 펜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학은 상상의 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문학의 그 속성 이론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지금 그냥 바닷물이 들어올 뿐이고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슨 외할아버지의 흔적이 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마치 젊어서 간 자기 남편이 그 바닷물 속에 쓸려서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시인이 돼서 어렸을 때의 한 장면을 이렇게 잘 승화시켜서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인고 인내의 세월을 잘 보낸 따뜻한 우리 외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 줄거리가 들어와 있는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 그러니까 오래전에 떠나 자기의 남편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외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수줍음 같은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책의 95쪽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앞으로 공부를 가르칠 때 책에 있는 걸 반드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책에는 없지만 이 작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참 또 좋은 작품들을 꼭 한 편씩 제가 이렇게 찾아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아까 이제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해일이라는 작품을 책에 있는 것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제는
책에는 없지만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또 다른 작품을 제가 이제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부예요. 우리 신랑 신부 할 때 신부는 초록 조거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규민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우리 요즘 왜 한복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제 바뀌어서 입고 있지만, 예전에는 혼례식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신부는 초록색 저고리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이제 예를 치렀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이제 신랑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규민 머리를 다 이제 풀어 내려야 되는데 살짝 그거만 이렇게 내린 채 첫날 밤을 앉아 있는데, 아이고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쪽에 걸렸습니다. 요즘 같은 주택 구조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일반 주택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그 거실 옆에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으로 나가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려니까 신랑이 오줌이 그냥 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옷자락이 문을 이렇게 닫고 여는 그 돌적에 걸린 거예요. 문틈에 걸렸다. 그것을 이제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다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인생의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오줌 눌러 나가는데 문지방에 옷이 걸렸는데, 이 신부가 그냥 음탕해갖고 고세를 못 참아갖고 뒤에서 신랑을 잡아 당기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짝 위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을 누곤 못 쓰겠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잠깐 순간적인 오해가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제 해일은 미당 선생의 서정주 시인의 자전적인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썼다고 하면은, 이 신부는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주제가 이제 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급해서 자기 신부가 음탕하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걸로 생각하고는 그냥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신랑이 오줌 누고 그냥 아이고 이 신부랑 살았다가는 안 되겠네 하고는 이제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40년 50년 세월이 지나서 그냥 거기 신부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규민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야 어떻게 이렇게 40년 50년을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작가의 상상력이죠. 이제 어떤 주제를 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부로 아무 데서나 저고리 벗고 옷고름을 풀면 안 된다. 이것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주고 풀어줄 사람은 오로지 이 신부에게는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올 남편이 그것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 드디어 남편이 돌아와서야만 옷고름을 풀어주고 첫날 밤을 지내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 완전히 삭고 삭아서 그렇게 내려앉아 버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순간적인 오해로, 그러니까 신랑은 좀 급한 성격이고 신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내의 여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간적인 오해로 인해서 이 신랑 신부의 운명이 이렇게 비껴갈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의 사례, 거기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미당 서정주 선생의 작품 2편을 1교시에서 공부하셨습니다.